이제부터는 제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는 걸로 진행하시자고요. 네. 저기 보고 그냥 해도 되죠? 보고하셔도 돼요. 보고하시면 보통 저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고하라고. 있다 없다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초등 똑똑한 질문법의 저자 이현옥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똑똑한 질문법의 저자 이현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작가님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초등 똑똑한 질문법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6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 또 인간관계가 힘들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창의성을 키우고 싶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죠? 질문을 제대로 좀 배워서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요즘 AI가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주는데 유일하게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질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질문이라는 능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가 세상을 선도할 거라고 하는데요. AI는 대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도구는 자신의 무지를 모르죠. 그리고 궁금증을 그렇죠.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저도 지금 한 1년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거짓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해봐 했더니 정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나는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주식만 왜 자꾸 떨어지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자신의 무지와 자신이 모르는 것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죠. 네. 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사람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AI가 한 가지 질문에 보통 한 가지 답변을 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꼭 답이 하나여야 될까? 다른 답은 없을까? 라는 창의적인 의문도 가집니다. 또 사고를 연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만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아이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질문왕이었던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차곡차곡 풀어주시면서 창의력이 빛을 잃게 되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를 이미 26년차 교사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작가님께서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가고 수행평가 그리고 지필고사 이렇게 하면 한 학기가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에 대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스스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의 답을 들을 시간도 없이 다시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학교 현장에서 질문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질문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피해서. 가장 크죠? 네. 욕먹을까봐.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는 노력들이 있죠. 첫 번째, 창피할까봐. 아이들이 창피할까봐 질문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익명 질문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피함을 덜 느끼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창피함을 줄이는 방법을 쓰고요. 친구들한테 욕먹을까봐. 네, 부끄러워서 이런 질문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본 다음에 짝을 맞춰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둘이서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검증이 된 질문을 전체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이 한 번, 두 번 더 변환되고 안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질문하는 힘을 갖게 돼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어떤 말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 안전한 분위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질문 할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질문을 쉽게 합니다. 또 질문할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거꾸로 수업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집에서 기본 교과의 개념을 영상으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수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아이들은 모방학습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모방학습. 네, 그래서 전체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한 질문을 보고 내가 당장 질문이 생각 안 나더라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1번이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쭉쭉 갈수록 좀 더 질문이 다채로워지고 아이가 모방하더라도 조금 더 변환해서 하다 보면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질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 항상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질문하는 친구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었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니? 라는 비난이 예전부터 깔려 있었던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의 교실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2권 중에 메인 책은 초등 똑똑한 질문법이거든요. 여기 링크 보시면 제가 단독으로 리뷰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어떤 작품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면 이 안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해야 될 방법, 그 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쓸 수 있는 방법, 결국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 얘기 나온 김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말고 가정에서 질문 중심 교육을 끌고 가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질문 수업을 했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요즘에 워낙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 아이들을 데리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보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의 내용을 보고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첫 번째 질문을 만들라고 했더니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 디지털 증후군이 무엇인가요? 왜 디지털 증후군이 생기나요? 이렇게 완전히 단편적인 질문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너의 질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아이들한테 직접 생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단편적인 질문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문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읽지를 않아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 질문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질문을 잘 만들어보자,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에스크 스마일이라고 질문을 우리가 넣으면 질문의 단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 아이들과 접속을 해서 너가 이 질문을 만들어보고 질문의 단계를 한번 검사를 해봐. 그리고 나서 질문을 잘 만들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맥락을 넣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질문을 많이 연습해보고 그 연습을 통해서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질문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좀 더 의도를 명확하게 해서 질문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시 에스크 스마일에 넣어보자 라고 해서 질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습을 했더니 아이들이 질문 만들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질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알아가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크 스마일 인터넷 홈페이지로 있는 거죠. 사실 요즘 AI 시대 얘기 계속 하지만 이 컴퓨터 이 녀석들은 답변은 참 잘합니다. 검증도 잘해주고, 하지만 그 질문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졌었어요. 도움도 많이 됐던 게 제가 인터뷰 콘텐츠 찍으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질문은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인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른이 되면은 바깥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도 조금 더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내 마음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전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에스크스마일 사이트에다가 내 질문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작에서 말씀해 주셨던 비판적 사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지식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중등 필독신문이라는 책이 1권만 나온 게 아니고 2권도 나왔고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만간 또 후속작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읽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읽기에 재미있었고 다양한 사고, 뭔가 중학생판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책을 써주셨단 말입니다. 중등교사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헷갈렸어요. 왜 하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책을 써주셨을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초등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에서 많이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질문을 잘 못하는 어른으로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조금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어른이 돼서도 질문이 수월하고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 3세 정도 아이들 몇 개나 질문을 할까? 그럼 정말 많은, 반짝반짝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루에 선생님한테 2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하네요. 2개 네, 정도면. 평균 2개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확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는 그럼 얼마나 대화를 할까? 초등학생이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66% 정도가 부모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도 깊어질 기회가 줄어들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수학에서 계산 능력은 어느 때보다 늦지 않은데 문장제 문제를 푸는 거를 힘들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건 뭘까? 라고 생각하는 힘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네. 내가 기왕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질문하는 능력,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초등책을 준비했습니다. 반짝일 때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제가 아까 프롤로그에서 딱 짚어드렸던 그 문장이 여기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등필독신문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읽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비판적 사고를 설명을 해주시고 초등생들에게 질문력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질문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력은 비판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또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중등 필독신문에 보면 이 단계를 그대로 생각의 과정을 담아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문을 읽고 나서 그 기사문에서 이건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된 걸까?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라는 것을 핵심 맥락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까지 접목시키게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이 키워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질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질문력과 비판적 사고 두 가지는 같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없는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질문을 잘 하는 아이는 직장 내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력에서 탁월합니다. 일머리가 있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질문하는 아이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창의적으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뭘까? 라고 스스로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죠? 상사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문제를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죠. 좋은 대학교에 나온 아이들도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료 정리는 쭉 하는데 그 다음 해결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지금 생성형 AI가 답을 내놓는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대안을 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핵심에 질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읽어보라고 만들어주신 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보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초등 똑똑한 질문법,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질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시작입니다. 질문이 왜 중요할까? 그러면 나는 질문을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 연쇄되면서 생각의 핵심을 잡아가고 생각이 발전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 나만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사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기회예요. 요즘 아이들 책 읽는 거 보셨나요? 베스트셀러 보면 청소년에는 모두 소설만 있습니다. 그것도 4월 이내에서 다루는 깊이 있는 고전이 아니라 정말 재미를 줄 수 있는 소설만을 읽죠. 그런데 이때 사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의 비문학에 대해서 꼭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비문학 쪽의 책을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아이들의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중학생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유튜브 우리 이현옥 작가님 중학탐구생활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끝나고도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옥 작가님 모시고 질문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생각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고요. 오늘 인터뷰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질문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고요. 저는 초등 똑똑한 질문법 저자 이현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